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특히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들은 모든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야생 사슴무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의 저장소가 돼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창 일할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뉴욕 일원에는 겨울 폭풍이 강타해 주택이 파손되고 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백 머시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 의무총감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사람들이 연말 휴가 시즌을 준비하면서 다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미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월 말 7만 명대로 떨어진 후 정체 상황을 보이다가 이달 12일 기준 다시 8만 명대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서둘러 접종을 맞춰야 하고 연방정부가 정한 부스터샷 대상자도 추가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이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학 전문 연구기관인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겨울철 코로나를 확산시킬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알리 모크다드 워싱턴 대학 교수는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면역력 감소와 델타 변이를 변수로 꼽으면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연방보건당국은 노약자 등의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했지만 아직 접종 대상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주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모든 성인에게 허용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들은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에게 허용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이 연말 연시를 맞아 코로나19 감염 급증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콜로라도와 뉴멕시코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신규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 루잔 그리샴은 지난 10일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당국은 지역 보건 담당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18세 이상의 모더나 또는 화이자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얀센을 맞고 2개월이 지난 경우 부스터샷을 요청하는 환자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콜로라도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역시 지난 11일 부스터샷 사용을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려 했지만 식품의약국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건강 상태에 특이점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진 65세 이상으로만 부스터샷 접종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야생 사슴무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조사 대상 사슴의 80%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런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의 저장소가 돼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USA 투데이는 어제 주립대 수의학 연구팀이 아이오와주 흰꼬리 사슴 무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 조사 대상 흰꼬리 사슴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약 30%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겨울철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사슴 80%가 감염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번 연구 결과는 흰꼬리 사슴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동물들이 바이러스를 주기적으로 인간에게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한 사슴 중에는 사냥꾼들이 식용으로 잡은 사슴과 로드킬 피해 사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수의학 바이러스학자 수레시 커크푸디는 동물이 바이러스의 피난처가 될 경우 통제와 퇴치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수의학자 오하이오주 주립대 린다 사이프는 사슴무리에서 퍼진 코로나가 진화해서 새 변종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외에도 코로나에 감염된 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브라스카주 링컨 어린이 동물원에서 눈 표범 3마리가 감염돼 죽었고 침팬지, 고릴라 등 유인원을 비롯해 고양이와 개, 족제비, 밍크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이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 법안에는 도로, 철도와 전기차, 인터넷 전력망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 개선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 2천억 달러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5일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노후화한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 데 1,100억 달러가 들어가고 이 중 교량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약 4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대중교통 분야에는 39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예산은 수송체계 확대와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지방정부의 저탄소 버스 구매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버스 2만 4천여 대, 열차 5,000량, 역 200곳 등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여객 화물용 철도망 개선에는 660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75억 달러도 반영됐습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통학버스를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은 50억 달러입니다. 아울러 농촌이나 저소득 가정의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 접속 사업,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는 각각 65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에 대해 블루칼라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낼 역사적인 투자라며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사회복지와 기후변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원에서의 논의는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이 당분간은 국방수권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사회복지법안이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라며 상원은 당분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빌드백 베터에 대한 검토를 15일로 시작되는 주로 연기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국방수권법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지출법안을 빌드백 베터로 부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올여름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지출법안에 매진하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로 통상 본회의 통과에 2주 정도 걸립니다. 의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로 일주일간 휴회하고 오는 29일 회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법안 통과에 참석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원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50석이어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단 한 표도 없는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첫 해부터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출마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은 이미 2024 대선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주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포스트 바이든에 주목하고 있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을 물망에 올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휘청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 차기 출마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2년생으로 차기에 도전하면 80을 넘기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에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민자 문제나 투표법 등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통령으로서 아직 내세울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관계로 최근 급락한 지지율은 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부터 동반 책임론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5%, 부정적 평가는 53%로 집계됐습니다.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첫 소수자 장관으로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연소 대선 주자로 나선 핏 부리지지 장관은 백인 오바마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통장관으로 언론 노출 빈도를 늘리고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물류 대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즐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자업계가 반도체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구형 모델로 눈을 돌리고 제품을 재설계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되면서 전자제품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회사는 제품 재설계에 나섰고 생산 라인을 바꾸는 곳도 있습니다. 보스 프로덕트는 설상차의 썰매 날을 조종하기 위한 전자식 휴대용 제어 장치를 컴퓨터 칩이 필요하지 않은 조이스틱으로 바꿨습니다. 충분한 칩을 구하지 못해 옛날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항과 대학에 전기 순찰차를 공급하는 T3 모션은 칩이 덜 들어가도록 제품을 재설계하고 있고 레크레이션 차량 제조 업체인 폴라리스는 대형 GPS 디스플레이를 뺀 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제조업체인 얼라이언스 런드리 시스템즈는 최고급 모델과 전자부품이 적게 들어가는 2가지 모델만 남기고 4개 모델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올해 자동차 업계 생산에 타격을 준 데 이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창 일할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핵심 연령 생산 인구인 25세에서 54세가 노동시장에 더디게 복귀하면서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연령대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미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2월 82.9%에서 지난달 81.7%로 하락했습니다. 140만 명의 핵심 연령 생산 인구가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해 2월 이후 핵심 연령 생산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폭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폭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의 중추인 이들이 올 9월 이후 일터로 복귀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또 감염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장을 나가지 않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도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난에 따른 기업의 임금 인상 행렬도 이들의 복귀 시점을 늦추고 있습니다. 몸값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직업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25세에서 54세 여성의 복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퇴사 희망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풍부한 취업 기회를 언급하며 내년부터는 노동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귀 속도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조달러 단위 시장으로까지 성장했지만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업계의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큰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2013년 46세로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들은 동업자인 51세의 호주 출신 프로게이머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트는 2016년부터 그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클라이먼의 유족은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며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유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클라이먼 측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비트코인에 관여하며 함께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라이트 측 변호인은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이고 클레이먼과 동업관계가 아니었음을 밝혀낼 것이라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9장짜리 백서를 온라인에 올리며 등장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0년 12월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편 라이트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했다가 비판에 직면하며 사흘 뒤 주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뉴욕 일원에는 겨울 폭풍이 강타해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또 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과 상가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께 나소 카운티 우드미어에서 시속 65에서 85마일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인근 홈스테드, 유니온데일, 레비타운 등을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해 쓰러진 나무 등이 주택 지붕과 차량, 상가 등을 덮치고 전력선이 끊어지면서 12,000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스테이트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영상은 오후 1시 30분경 업스테이트 지역 87번 도로에 우박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우박에 일부 차량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우박이 그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점 지원 방향에 동포사회 신9세대 간 소통 및 협업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또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감안해 2021년 중점 지원 방향이었던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의 지원, 그리고 소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소외동포, 취약계층 동포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코리안넷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요조사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이메일 시스템이 지난 13일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영리 스팸 추적단체 스팸하우스 프로젝트는 트위터를 통해 FBI 이메일 계정에서 최소 10만 명에게 수신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경고하는 스팸 메일이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정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합법적인 이메일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건은 가짜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 모두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명 경보 알람, 구형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를 뒷받침하는 3G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3G 서비스를 중단하면 노년층과 빈곤층 등 정보통신기술 취약자들의 소통 도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일반인들보다 3G 서비스 중단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장 분석업체의 오픈 시그널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인 20% 정도는 여전히 3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타운 협회는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과 협력해 지난 1년여 동안 K타운의 골치를 썩였던 홈리스 쉘터 2곳을 올해 말까지 폐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뉴욕 맨하튼 호텔의 홈리스 쉘터는 11월 30일부로 더 호텔 앳 피프스 애비뉴의 쉘터는 12월 30일까지 각각 문을 닫고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여간 해당 호텔들에 설치된 쉘터에서 노숙자들이 생활하면서 호텔 주변 상권 및 주민들은 노숙자들이 연루된 폭력과 노출, 마약 등의 문제로 고심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씩 구름이 끼겠고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